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민소득 항등식으로부터 나온 거는 그거였었죠. S 빼기 저축 빼기 투자, 이거는 CA, 이게 바로 경상수지, 그 경상수지 계정인데요. 우리는 그 경쟁을 할 때 보면은 경쟁하시는 분들이 요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물 위주의 또는 경상수지 중심으로만 요걸 보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사는 걸 보면은 이거 말고도 실제 거래는 이거 말고도 순수한 금융 거래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이 우리한테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걸 한번 대차 대조표로 보면은 여기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의사가 있습니다. 자, 은행에 가서 이번에 제가 한번 크게 놀아보죠. 자, 대출 100억을 받고 싶습니다. 집을 사는데요.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100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채 또는 대출, 론이라고 하죠. 론 100억 이렇게 적겠죠. 나의 부채. 그 다음에 딱 대출을 해주는 순간 난 은행 예금이 생기겠죠. 디파짓 또 100억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은행은 정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은 자산으로서 양이사님께 100억을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 예금이야말로 은행의 부채죠. 그래서 이거 양이사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100억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떠한 그 국민 소득을 창출해 내지는 않죠. 요거 자체로는요. 근데 이런 거래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래입니다. 무조건 어떤 국민소득 Y 요거를 창출하는 거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산끼리 교환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은 자산으로서 나에 대한 대출, 이거 이자 연 1%로 10년 내에 갚으세요, 이런 자산을 가진 거고요. 나는 이 은행으로부터 또 자산을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는 이 예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산을 교환한 거죠. 이런 거는 사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잘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국제 수지를 다루거나 할 때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요, 요거 즉 S 빼기 I는 CA, 요걸 표현한 게 바로 요겁니다. 즉 경상계정, 경상계정이 바로 요 경상수지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를 내가 이제 국가적으로 본다면요, 휴대폰을 많이 팔고 자동차를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거는 그보다 적게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불이 났다. 그럼 그걸 어떻게 갖고 있나요, 우리가? 네, 그거를 은행 예금 형태로, 또는 은행에 그냥 그 예금으로 두기, 그러면은 그거를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또 미국 자산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미국 자산을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 계정에도 이렇게 쓰이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실물적 관점에서 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가 간에도 바로 이런 은행이 양이사에게 이렇게 대출을 하듯이 국가 간에도 대출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런 거죠. 직접 투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는 외채를 빌려주거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순수한 금융 거래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산다든지 하는 것들은 뭐라 해야 되나요? 어떤 소득에 전혀 영향을, 국민 소득에는 영향을 그 순간에는, 그게 나중에 잘 돼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국민 소득에 영향을 안 미치죠.
즉 경상수지 뭐 흑자냐 적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경상 계정 적자냐 흑자냐 요거하고 금융 계정이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은 금융 계정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경상수지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금융 계정 자체가 확대될 수가 있다. 이게 확대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 채권으로서 채권과 채무 동일한 금액만큼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채권만 늘고 채무만 늘지 않고 이게 동시에 늘어남으로 인해서 즉 경상 계정하고 관련 없이 이쪽이 동시에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아주 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과연 트리핀 딜레마를 얘기했을 때 트리핀이 이 얘기를 했던 순간에 그 당시 미국 상황은 어땠을까? 만약에 아까 제가 쭉 봤었던 요 얘기 있었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데피시트. 이거를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 하는 분들은 이거를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과연 트리핀이 그 글을 썼을 당시에는 어땠는가?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매년 미국의 경상수지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 영선이 있죠. 영선 위로 가면은 흑자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적자죠. 마이너스면 적자고요. 그럼 1960년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1959년이고요. 여기 보면은 자, 그동안 쭉 한번 볼까요? 이게 대략 한 48년부터 있었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뭐 계산 안 해봐도 흑자죠. 누적으로 흑자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60년에 트리핀이 했던 얘기, 그때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데피시시 이게 문제가 된다. 적어도 우리는 경상수지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트리핀이 말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는 커런트 CA를 하자. 커런트 어카운트 데피시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48년 이게 48년부터 차트인데요. 그 다음에 79년에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트리핀이 얘기했을 때는 어땠나? 자, 계속 흑자나죠? 여기 흑자 많이 났네요. 물론 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9년, 80년인데 보면은 이때 적자 좀 많이 났네요. 그렇지만 누적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예, 여전히 80년도까지는 80년대 초반까지는 여기가 80년이니까요. 1년, 2년, 82년까지는 미국은 전체적으로 누적 수지, 그 경상 수지는 누적적으로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년 후에 트리핀이 했던 얘기에서도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거는 경상 수지 적자를 얘기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리핀이 얘기했던 그거는 뭐냐 도대체? 자, 트리핀이 했던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트리핀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그 트리핀의 논문을 보면은요. 그 미국의 금 보유량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브레튼 우즈는 1온스당 35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금 1온스로 교환해 줄게 하는 게 브레튼 우즈의 어떻게 보면 뭐 기초 중에 하나잖아요. 금이라는 거로 바꿔줄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해외에 보내준 해외 뭐 외채가 있어요. 외채가 금 양보다 많아지면은 당연히 그런 걱정하겠죠. 그러면 이 외채가
다 바꾸려는데 금을 바꿀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기네 했던 게 트리핀의 딜레마인데, 그럼 해외 채무, 이게 중요한데, 해외 채무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바로 요걸로 S 빼기 I는 CA 해서 경상수지 적자로부터 해외 채무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트리핀이 얘기했던 당시에는, 그리고 20년 후에 그 상황을 보면은 경상수지 적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은 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트리핀은 해외 채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채무라는 건 바로 뭐냐? 맞습니다. 금융 거래만, 파이낸셜 어카운트에서만 일어났었던 해외 채무인 거예요. 즉 미국이 예를 들어 여기 미국이 있고 뭐 독일이 있다. 그럼 독일한테 너한테 100억 달러 빌려줄게. 그러면 미국은 이걸 채권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독일은 일단 돈이 들어왔죠. 100억 달러. 그 다음에 채무로 또 100억 달러 요쪽에, 여기는 뭐 데트겠죠. DBT.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파짓, 뭐 그 예금으로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여기에서 또 이 100억만큼 갖고 있는 그 예금 형태로 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만약에 독일이 이 100억을 가지고서 돈을 빌렸으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경제 발전에 쓰는 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 나라 기업들 부흥시키는 데도 하겠는데, 그게 결국 누군가의 손에는 이게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후로 이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빌렸던 달러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미국 연준에 가서 이거 100억 달러 저걸로 바꿔주세요. 그 금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경상수지 누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금융거래, 순수한 금융거래에 의해서 대출 또는 뭐 직접 투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마샬 플랜이 있었는데요. 마샬 플랜이 45년부터 53년까지 제가 보니까 44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직접 투자도 있었겠죠. 즉 미국의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거 서독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지원하다가는 이 서독의 이 경제 속도 굉장히 빨라질 거야. 그러면 거기 투자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인도가 그렇습니다. 인도는 보면은 굉장히 그 적자 규모가 큽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굉장히 큰데, 인도의 중앙은행은 그 미국 그 달러 또는 그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지금 4위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적자가 된다 해서 반드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흑자가 된다고 해서 외환 보유고 이거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트리핀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빨간 선, 요 선이 미국의 금 보유고입니다. 근데 이 파란 선은 미국의 해외에 진 채무입니다. 해외에 진, 이거 순채무가 아니라 그 채무에 있는 것만 본 겁니다. 채권까지 본 것이 아니고요. 채무만 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65년도에 이렇게 크로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크로스가 있고 71년에 이게 바로 저 일이 벌어졌죠. 그 닉슨이 저거를 하죠. 닉슨이 이제 그 금으로부터 그 금하고 요 교환하는 걸 닉슨 쇼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트리핀은 일약 스타가 됐는데, 불행히도 그 트리핀의 딜레마를 해석한 후배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좀 그 불철저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트리핀의 딜레마는 경상수지 적자로부터 그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려는 흐름 때문에 오히려 트리핀의 딜레마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하고 트리핀 딜레마는 트리핀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경상수지 이 적자의 누적과는 관계없고 금융거래 순수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해외 채무가 더 중요해진다. 왜 이게 더 중요해지느냐? 우리가 이게 순수한 값으로 보면 네트로 보면은 경상수지의 움직임은 굉장히 작아요. 사실 뭐 GDP 정말 컸을 때가 뭐 미국의 뭐 미국 GDP에 그 미국을 본다면 뭐 6% 7%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채권과 채무로 본 거, 여기가 채권이 있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 채무로 본다면은 얘네들의 이 절대적 규모는 GDP의 뭐 5배 6배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라는 이 채권 채무가 있으면은 이거 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딱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냐면 이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죠. 또 채권을 갖고 있는 그 채무는 다 여러 사람들이 조각조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여기 나 채권 얼마 있으니까 나랑 쌤쌤 해가지고 딱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에 이 순채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과 채무의 각각의 절대 금액이 굉장히 이 국제금융에서는 특히 금융 쪽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핀 딜레마를 만약 경상수지 이 적자가 지속되지 이 뭐라 해야 되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돼야 그 국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생기면서 나타난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중국의 RMB 인민폐라 그랬죠. 인민폐 국제화가 선결되려면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예전엔 몰랐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RMB, renminbi의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역 적자를 가져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게 트리핀 딜레마의 또 다른 버전인 거죠. 그 경상수지 적자 버전인 거죠. 이게 뭐냐면은 트리핀 딜레마를 오독한 결과다. 트리핀 딜레마는 무역 적자랑 오리지널 트리핀은 그거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다시 한번 본다면요. 예를 들어 지금 국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당연 1등 위치는 저거죠. 달러죠. 그런데 우리 국제 통화하면은 마르크와 뭐 요즘은 이제 유로니까요. 유로의 중심인 독일 또는 뭐 하여튼 유로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독일만 그 유로화 있기 전에 마르크화인데 마르크화가 국제 통화로서 쓰였죠. 그다음에 일본 엔화 국제 통화로 잘 쓰이고 있죠. 근데 이 두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나요? 굉장히 큰 뭐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어떤 통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 어떤 선결 조건으로 그 통화가 해외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 국제수지 적자를 봄으로써 통화를 방출하게 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국제적인 금융을 통해서 순수한 금융 거래를 통해서 그 통화 국제화가 되는 거지. 보면은 미국은 무역 적자인데 국제 통화가 현재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통화 뭐 기축 통화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기 일본과 동일은 굉장한 흑자국인데 국제 통화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트리핀 딜레마를 어떤 경상수지 적자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거는요. 올해 수능 국어 비문학 문제 트리핀 딜레마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경제학계에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편견이 경제학에 그런 편견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리핀 딜레마라는 그런
게 아니냐. 트리핀 딜레마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경상수지 적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뭐 R&B 국제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현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그 일본과 독일의 이 엔화와 마르크와 이전에 유로 이전에 이런 것들 국제 통화로 쓰였던 배경하고도 굉장히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거는 트리핀 딜레마를 발표했던 뭐 58년 또는 60년 요때하고 20년 후에 그걸 다시 평가했던 1980년 또는 1979년 요때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그 경상수지 적자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몇 번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누적 값으로 보면은 계속 흑자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트리핀 딜레마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물론 요즘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이게 또 신문에서 또는 경제 관련 기사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걸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트리핀의 논문에서 봤던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BOP, 요거는 커런트 어카운트, 요게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좀 이제 경제학하는 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데피시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국제수지 적자? 그러면 커런트 어카운트 적자? 저 뭐냐 그 경상수지 적자?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연상이 되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좀 더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이게 금융 계정에서의 뭐 저거냐 적자냐 또는 뭐 경상 계정에서의 적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쓸데없는 좀 이 오해들을 많이 일으킨 것 같아요. 이런 이 용어들을 좀 뭐라 해야 되나 명확하게 쓰지 않고 좀 혼용해서 쓰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아쉬움을 느끼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제 트리핀 딜레마를 경상수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